예, 안녕하십니까. 호주 브리즈번의 김웅재입니다. 어, 제가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먼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그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신을 추종하는 일군의 무리들과 함께 노숙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찾아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디로 가면 예수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복음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어,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잔치집이나 상갓집에 가면 틀림없이 거기는 예수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예수는 세 가지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음식이고요. 두 번째는 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절대 빈곤에 시달리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혼식이나 회갑, 돌잔치 등의 잔치집 아니면 상갓집이었을 것입니다. 잔치집이나 상갓집의 분위기 어떤 것들이 떠올려지십니까? 장례식 하면 또 요즘에는 많이들 그 호텔을 빌려서 하고 또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실 그런 문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들 한번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 속에 공통적으로 떠올려지는 특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이나 상갓집 하면 제 머릿속에 꼭 기억되어지는 이미지가 몇 개 있는데요. 맨 먼저는 천막입니다. 그 기둥, 나무 기둥을 세우고 큰 천막이 몇 개가 쳐지고요. 그 다음에 마당 여기저기에 자리를 깔고 군데군데 상이 차려져 있는 바로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그 큰 천막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웃음소리입니다. 이상하죠?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죽어서 슬픈 자리인데 상갓집 마당에 가면 여기저기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들이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네요. 잔치집이나 상갓집의 세 번째 특징인데요. 아무나 들어가도 배불리 얻어먹을 수 있는 그댁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쑥 들어가도 아무 자리나 앉아도 풍족한 음식을 내오는 실컷 얻어먹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올려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도박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이제 술이 몇 잔 들어가고 나면 반드시 화투판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요. 돈 걸고 하는 윷놀이가 막 또 펼쳐지게 됩니다. 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풍경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는 술에 취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종종 발견되곤 했습니다. 즉,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면 그날 그 자리만큼은 약간 실수를 해도 크게 흠이 잡히지 않는 자리. 예, 그 자리가 바로 잔치집이나 상갓집 마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행적을 종합해 보면 예수와 그 패거리들의 수첩에는 인근 지역에
경조사가 아마 빼곡하게 적혀져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은 초청하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해당 장소에 나타나서 예수와 그 일당들은 잔치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동규 형님네 아버지 회갑날, 모레는 박 선배 집에 애기 돌잔치, 그거 하나 빠뜨렸다가는 아마 스승 예수한테 되게 욕 얻어먹고 혼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런 예수와 일행들의 그런 행동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나타나서 함께 음식을 먹고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려주는 젊은 랍비,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반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여론조사를 한번 펼쳐보는 듯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미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여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장면에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무척 야마가 돌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어떻게 불렸냐면 먹보, 술꾼 이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먹보하니까 그냥 식탐이 있는 사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옛날에 그 식충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는 일 없이 음식만 축내는 그런 사람. 제 생각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먼저 이런 그 부정적인 여론이 있게 한 장본인, 그걸 초래한 원인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자고로 예나 지금이나 그놈의 술이 문제입니다. 그럼 술만 좀 줄였으면 뭐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마 예수를 본 사람들 대부분은 시도 때도 없이 대낮에도 술에 약간 취해 있는, 알딸딸해 있거나 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예수의 모습들을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부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나온 식충이 또는 주정뱅이 같은 욕설에 가까운 반응들은 과연 팩트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반응들을 팩트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 대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팩트는 무엇이었을까요? 팩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음식을 가리는 것 없이 아주 잘 먹었던 대식가였던 것 같습니다. 또 술을 아주 잘 마셨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팩트가 이것을 보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이런 반응이죠. 그 젊은 사람 훌륭한 랍비이고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인 것 같다. 그 사람은 그렇게 술을 같이 즐기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잔치와도 같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소통하며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라는 반응이겠죠.
또 정반대의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새끼, 그 순 건달이야, 건달. 그 젊은 놈의 자식이 열심히 일을 해서 홀로 된 어머니하고 동생들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이상한 무식한 놈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나 대낮에도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지가 뭘 얼마나 안다고 헛소리나 짓거리고 다니고 그 새끼 미친놈 아니야? 아니 그거 진짜 미쳤어. 야 지금 빨리 가족들에게 핸드폰 때려서 당신 아들 미쳤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라고 그래.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가 미쳤으니까 빨리 데려가라는 말을 듣고 집에 잡아가려고 예수를 만나러 온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는 분명 어찌 보면 이 장면에만 의하면 확증 편향의 희생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후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주 복잡하게 변해 있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이성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이란 본능에 좌우되는 동물입니다. 이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정에 지배받기 마련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팩트를 왜곡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가짜 뉴스를 잘 믿는 사람들 또는 이상한 음모론에 빠져 있는 즉 확증 편향에 매몰된 사람들일수록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는 편향적이지 않다라고 목청을 높여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확증 편향은 감정의 산물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맹신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정보는 배척하지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지극히 이성적이거나 과학적 사고를 지녔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정반대지요. 확증 편향이 강할수록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래서 인간, 즉 나는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된다고 하는 말에 저는 부인합니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습니다. 여전히 이성을 획득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하지만 인간은 그 편향에 대응할 수 있는 이성을 반대로 또 지니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정은 뭐 뇌과학적으로 기억과 경험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이성이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행동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은 경험과 기억으로 쌓여가면서 우리의 본능인 감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으려면 생각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쓴 팩트풀니스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18년도에 그 발간된 책인데 저는 뭐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팩트풀니스. 이 저자는
자신의 아들 부부와 함께 2017년에 14개국에 사는 약 12,000여 명에게 13가지의 질문을 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13가지 질문에 정답을 맞힌 그 14,000명, 12,000명이 그 13가지 질문 중에서 정답을 맞춘 게 몇 개나 되신 줄 아십니까? 불과 평균 2개였습니다. 만점은 한 명도 없었고 15%는 한 개도 맞추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13개의 문제를 침팬지한테 줘서 맞춰보게 했습니다. 마음대로 찍었겠죠. 예, 정답 맞춘 확률이 30%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팩트풀 리스라는 단어는 물론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굳이 우리말로 옮겨본다면 뭐 사실 충실성이라고 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침팬지보다 나은 지식, 이것은 데이터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눈앞에 뻔히 데이터가 나타나도 그 데이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데이터는 확증 편향이란 걸 거치면서 왜곡되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 그 이유를 뭐 10가지의 본능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요. 우리 본능은 진화의 산물인데 원시 시대에는 나쁜 놈과 좋은 놈, 적과 내 편을 구분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삶이 요구했던 본능을 저자는 간극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본능이 그 본능으로 해결됐던 그 상황이 오늘날에도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설문조사에 2가지 예, 아니요로 대답할 시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반드시 모르겠다라고 하는 항목을 그래서 두는 것이죠. 그 본능은 오늘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사회에 이분법적인 사고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간단히 양측으로 나누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충돌을 내포하는 것이죠. 선과 악, 뭐 천당과 지옥, 부와 가난, 불행과 행복, 평등, 불평등, 자유와 억압이 양립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의 실체는 사실 인간의 간극 본능에서 비롯된 편리한 구분일 뿐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이 밖에도 그 저자들이 설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본능들이 우리가 세계를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게 만든다라고 지적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란 것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능을 제어하는 것은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확증 편향을 구분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또 나 역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과 관련해서 그 팩트풀 리스의 저자 한스 로슬링이 담긴 명언을 저는 아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진실을 말하는 데 사용해야지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자신이 원하는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데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명언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둘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는 확증 편향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우리들 자신들조차도 확증 편향이라는 것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인식하고 또 그것을 수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담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음, 하나님께 조율을 부탁하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찬양과 또 확증 편향에 대한 담화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의 담화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고 각자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또는 같이 나누시고 싶은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어느 분이시든지 손 올림 표시를 하시거나 마이크를 켜시는 분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참여하실지. 음, 제가 우선 오늘 담화의 말씀을 열심히 적어가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데이터는 진실을 말하는 데 사용되어야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행동 촉구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그분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의문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먹보요 술꾼이라고 폄하해서 이렇게 확증 편향의 희생자로 만든 그 사람들은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얻으려고 했었을까요? 그 이제 어떤 이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그런 확증 편향을 했느냐? 그건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려고 해봤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그게 조금 아마도 예수께서 세력이 확장되거나 자기들이 어떤 이념 또는 자기들이 몰고 가는 어떤 방향에 굉장히 새로운 반대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세력이 되어 가는 것을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 어느 동의합니다. 분이, 전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어느 분이시든지 참여해 주십시오. 네, 군산의 문영훈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신성남 형제님하고 소백진 형제님이 먼저 누르셨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성남 형제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번호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9, 아이고 아이고입니다. 아,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오전부터 여기는 오후입니다만 최요한 형제님 그 특성 노래도 그렇고 가사도 좋았지만 아침 시간인데도 거기 그렇게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뭐 20대처럼 정말 참 잘 불러주셨어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평소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아주 미성이시고요. 저는 서론이고요. 오늘 김웅재 형제님 또 늘 평소처럼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여운을 남겨주는 그런 담화를 해주셨는데 확증 편향. 여러분 저 아직도 세상에는 지구가 평평하다. 지구는 둥근 게 아니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답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요. 아직도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안 믿는데요, 그분들은. 그리고 그분들 무슨 뭐 모임 비슷한 게 있나 봐요. 협회인지 뭔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러면 저기 저 인공위성이나 그 달나라 가면서 찍은 그 사진에 지구가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여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분들은 이거 사진 조작이다. 그렇게 안 믿는답니다. 이게 안 믿어지죠. 지금 21세기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안 믿는다는 게 우리로선 이해가 안 되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겁니다. 뭐 우리가 사실 지구에 살면서 지구가 동그란지 안 동그란지 눈으로는 알 수 없죠. 그냥 평평한 것 같죠. 그래서 느끼는 생각인데 이 정신 이상자들은 절대 자기가 정신 이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나 미쳤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절대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쳤다고 말을 안 합니다. 똑같은 것처럼 맹신도 중에 혹시 여러분 저는 맹신도입니다 이런 분 들어보셨어요? 맹신도는 절대 자기가 맹신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확신하는 게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내가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늘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통계를 한 반만 믿는데 이 통계라는 게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게 통계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샘플을 취했냐. 그 다음에 그 통계를 뽑을 때 질문을 어떤 문항들을 나열했나. 그 다음에 그 질문을 가지고 분석을 또 어떻게 했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면 요즘 우리 지난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뭐 기라성 같은 미디어에서 누가 더 유리하다, 뭐 그것도 뭐 10% 이상, 20%막 15% 유리하다 했지만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0. 몇 프로 접전이었는데도 뭐 10 몇 프로 이상 누가 유리하다. 그리고 뻔뻔하게 사과도 안 하고. 심지어 메이저 방송사들, 메이저 미디어들, 그 여론조사 기관들, 그 사람들조차 그러고 있으니까요. 결론은 우리 자신도 내 생각과 내 결론과 판단과 데이터라는 건 항상 틀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길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서백진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상으로 제 머리 위에 빛이 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마이크를, 서론이었고요. 본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확증 편향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확증 편향이란 게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내가 아닌 제3의 문제에 대한 확증 편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확증 편향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권리일 수가 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뭔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내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때 많은 괴로움이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권리 측면에서 자기의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그게 제 3의 사람이 바라봤을 때 확증 편향으로 설상 보일지라도, 그러나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자기 당사자의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에 한해서 어떤 추종자의 모습으로 그거를 퍼나르거나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약간 제 발언의 모순을 또 느끼는 게, 솔직히 제 주장을 이제 필 줄 알아야 된다고 살아가면서 말하면서도 그게 두려워요. 왜냐면 내가 오래서 말하는데도 상대의 반응을 봤을 때, 아, 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이 비춰졌을 때는 제 주장을 이렇게 펴기가 껄끄럽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제 3의 문제를 가지고는 오히려 편해요. 왜냐면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 3의 문제를 가지고 막 제 반복을 해도 조금 덜 껄끄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이런 면을 생각해 봤을 때 확정 편향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문영훈 형제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오늘도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은 역시 인간적이셨다. 근데 왜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을 왜 신격화해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왜 이렇게 저는 평상시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분한테 아부하듯이 드리는 찬송은 배제돼야 되고, 완벽하신 분이 불완전한 사람한테 위로의 노래를 해줘야 된다. 위로의 말씀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천성가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한쪽에 이렇게 주장을 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할까라고 원인을 자꾸 따지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보는 시각이 좀씩 생기는데, 다른 분은 어쩐지 모르겠네요. 요즘 뭐 나이 들면 여러 가지 스팸도 많이 오고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도 아주 고도화돼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는 데에 해결책이 있고 해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건을 이렇게 검토해 볼 때 확등 평양 관계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확증 편향과 비슷한 이유로서 소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desirability bias라고 얘기할 수 있죠. 소망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흔히 이제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건데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나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는 겁니다. 소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주 저를 괴롭히고 있는 이 소망 편향 때문에 지금 정말 몸소리치게 올무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월남 갔다 왔잖아요. 근데 월남 참전 용사들이 정부에 이제 박정희가 띄어먹은 돈, 우리가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그걸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망 편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시드니에 있을 때 정동영 의원이 그 당시 의원이었죠. 시드니에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뭐 참전 용사들을 위한 무슨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런 상태라서 또 개인적으로 아는 상태고, 그래서 호텔에서 하룻밤 얘기를 했어요. 아, 자기가 지금 안 될 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통계를 제시했는데 제가 아주 놀라는, 우리나라가 재헌된 지 70년이잖아요. 나라가 세워진 지. 그때 당시 한 65년쯤 됐겠죠. 근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얼마나 되냐 하면
1,40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한 해에 한 법을 통과하는 게 한 20여 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 통과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그냥 막 여기에 매몰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이제 70대 다 넘어간 7, 80대 아니에요? 이 참전 용사들은 막 거기에 목숨을 걸고 뭐 우리가 몇 명 죽으면 된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도 돈 달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 편향인 거죠. 근데 나는 그거는 우리 당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걸 나는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하면 저 새끼 때려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나보고 왜 당신 나와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난 나가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면 때려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소망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가 다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이 소망 편향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재구 형제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담화 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랜만에 우리 신성랑님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로 기쁩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오늘 전부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확증 편향, 그것을 이제 전부 다 이제 부정적으로만 그냥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지금 오늘 그 뭐 김웅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기 개인의 주장, 즉 다시 말해서 좀 더 나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냥 어거지 쓰는 거, 자, 이런 표현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진화하는 과정이 긍정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오늘 말씀하신 그 확증 편향들이 계속 끊임없이 서로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그 결과가 오늘날의 이제 세계,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의 면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아주 정말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제 어거지를 쓰면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광훈이니 이제 또 이제 특정인을 갖다가 내가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그 부정적인 면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김웅재님이 이제 담화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확증 편향의 결과라고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지구가 뭐 천동설일 때 천동설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확증 편향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이론이 지배를 했습니까? 해서 겨우 지동설이 나오고 나서 이제 한 350년 후에 천주교에서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고 했는데 그건과 마찬가지로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면과 부정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 저 의견이 맞냐 틀리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여러 면에서 틀렸다. 여러 면에서는 뭐 인정할 만하다 하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을 나누어 주실 분 계신가요? 이제 제가 그 오늘 이걸 들으면서 그 찬양 있잖아요. 찬양이 확증 편향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된 제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율이라는 거, 조율이 없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내 삶에서 지금 살아갔을 때 나의 확증 편향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혈액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 B형, 이거 너무 고지식해. O형, 너무 고집이 세. 뭐, A형, 아, 이런 폭력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쓰고 있는 그런 확증 평양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그 혈액형을 만든 그 주창한 사람은 이게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격을 만들어서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또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그 10만 명이 자기 자신의 독자들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강연을 들은 사람들 대상이 10만 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성격이 이 혈액형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참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재미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는 최요한 형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원래 조율을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조율이 필요하네요. 예. 그 말씀 전해주신 김우재 형제님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예. 죄송해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견해, 내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딱 골라 뽑아서 그것만 주장한다고, 그래서 허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해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 견해에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당시에 예수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가지고 저 술꾼, 먹보 뭐 이따위 막 욕먹어가면서 뻔히 들릴 거 아닙니까? 들리는데도 그 행동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한 거는 기존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오로지 예수의 이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저것만 보고 저 새끼 저거 뭐 이렇게 하면서 확증 편에 빠진 비판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봐서 그렇게만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게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서백진 형제님이 잠깐도 얘기하셨는데, 저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부정적인 것이고, 자기 주장에 얼마나 합리적인 설명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것이 확증 편향인가 아닌가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불의한 시대에 확증 편향을 가진 평론가라는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진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59분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더 참여해 주실 분이 열렬히 계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한번 살펴보고요. 네, 손 드신 분이 안 계신데, 대구의 박연아 자매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저께 이제 뉴스를 보면서 퀴어 축제가 굉장히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시대적으로 많이 변한 건데, 저는 뭐 퀴어 축제를 지지하거나 이런 것보다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정신과 질환을 이제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 성소수자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인데요. 과거에는 그 성소수자들이라고 하면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어서 입원의 대상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이 일을 하기 이전에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는 호모포비아,
아주 극혐이신 분들이 오히려 정신질환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소수자나 뭐 동성애를 하시는 동성애자라고 해서 정신질환이 아닌데, 근데 아직도 간혹 병원에 오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마귀, 마귀가 들렸다, 뭐, 음, 그리고 이제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하시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개인 이력을 조사하다 보면 종교가 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저희 형제지가 뭐 이런 것까지 다 묻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독교이신 분이 많으시고, 목사님이 가보라고 추천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쨌든 지금 퀴어 축제가 이렇게 도배가 될 만큼의 또 시대가 엄청 변했다는 거. 과거에는 계속 숨기고 경찰의 지지, 뭐 지금도 뭐 제지 사항은 많이 있지만 많이 변해온 거를 어저께 제가 보면서 또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임보라 목사님, 아마 임보라 목사님이 계셨다면 제일 앞에 서셔가지고 이 축제에서 또 함께 하셨을 것 같은 모습이 또 생각이 나면서, 오늘 김웅재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런 퀴어 축제에 대한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조금 더 넓게 배워보고 우리의 생각들이 발전하는 그런 아둘람 공동체의 각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은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우리 제 생각에는 문영훈 우리 운영위원님께서 광고 말씀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웅재 형제님께서 하실 말씀 좀 하시고 축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네, 다음 주는 특송의 양보영 자매님이시고요. 담화는 김경일 형제님이십니다. 그 휴먼 라이브러리는 또 이제 김웅재 형제님께서 또 고생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김웅재 형제님이 일주일 전에 이렇게 환자복 입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좀 잘 수술이 돼서 이렇게 치료돼 가고 있고요. 완쾌가 되도록 좀 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우물 형제님 전에 이제 췌장암이라고 그랬는데 최종 판단이 경미한 유두암으로 밝혀져 가지고 뭐 집에서 이렇게 가려 중인데 뭐 안심해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우물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 응원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연화 자매님이 지금 앞으로 큰 일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복지 하면은 일반 사회복지만 생각하는데 지금 박연화 자매님은 정신건강사회복지, 이 사실 앞으로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 분야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너무나 이 부분이 인식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다 침묵하고 있었는데 박연아 자매님께서 지금 입을 열고 이쪽에 대해서 선구자적으로 뭔가 우리나라에 기본적인 틀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지금 앞장서고 있거든요. 좀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국가권익위원회와 같이 이 협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공론화시키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소수자가 참 일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정신건강사회복지, 이쪽에 우리나라에서 한 차원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현 형제님 원래 6월 말쯤에 이렇게 이북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아직 좀 늦어지네요. 만약 나오는 대로 여러분 다운 많이 받으시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 할 텐데 3주년 기념 책을 발간하는 문제로 오늘은 거의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좀 해주셔서 좀 뭔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줌 콘서트 인원으로서 지금 몇 곡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찬양단에서 다음 주에 한번 시연해 보고 우리 그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웅재 형제님께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네, 오늘 최혜원 형제님께서 오늘 좀 너무 어려웠다고 좀 하셔서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재구 형제님께서 인류 역사의 발전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발전하셨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그 단어를 약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것은 편향, 그냥 우리가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바이아스, 그 편견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건설적인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confirmation, 그러니까 그 확증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그것은 절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고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그것 때문에 빚어지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는 그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그 경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또 그 국가 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누가 김웅재 신부는 사회주의자다, 좌파다, 그거 저는 얼마든지 수용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누구나 갖고 있는 편견이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저 사람은 좌빨이야, 종북 좌빨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확증 편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 종북 프레임만큼 무서운 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뭐 이렇게 반일, 뭐 이렇게 일본하고 관련된 그런 그 프레임입니다. 뭐 친일 얼마든지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구분짓고라고 했을 때 그것은 확증 편향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